인생 뭐 없어요. 우리 딱 보면 생을 피워 죽음에 도달하는 이게 인생이에요. 태어나고 사라지는 건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여정이에요. 때를 인지하고 함께함에 감사하는 거예요. 때마침이라는 책을 여러분 많이 못 보셨다고 하는데 대교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예, 때마침을 쓴 이지선 작가는 또 개인적으로 제 제자라서 제가 이 책을 어떻게 나왔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때마침. 엄마가 배가 저렇게 산만하죠. 산만해서 결국은 아이를 낳습니다. 뱃속에서 10달 아이 품고 있다가 그 때가 되면 아이가 저렇게 나오는 거 맞죠? 요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거, 요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발이라고 합니다. 발. 그러면 뭔 발? 이거 무슨 발자야? 이게 필발자예요. 뭐가 폈단 얘기지? 필발자 위에 여러분 요걸 놓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생. 이해되세요? 생을 피웠다. 그럼 다시 한번 생을 핀 요 상황에서 생과 같이 뭐라고요? 대극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가 뜨냐면 사가 떠요. 죽음. 그쵸? 생을 피워서 죽음에 어떻다고요? 마지막 글자가 도달할 달자가 뜹니다. 따라해볼까요? 생을 피워서 죽음에 도달한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뭐 없어요.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인생이 우리 딱 보면 생을 피워 죽음에 도달하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는데 바로 생을 피우는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영악이고요. 죽음에 도달하는 자리를 노년기라고 하고 이것을 8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한 학자가 있죠. 에릭 에릭슨이라고. 그래서 8단계 생애 주기설을 얘기하고 평생 발달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아기하고 노년기까지 이 8단계 생애 동안 발달이라는 단어가 이래서 나오는 거죠. 한 인생에. 근데 이 동안 우리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동안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이게 원래 시간이 지난다 할 때 과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과자보다 성과를 내다 할 때 과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과업이 뜹니다. 그래서 우리 되게 유명한 단어가 나온 거죠. 발달 과업. 발달 과업. 내 인생 8단계를 이렇게 잘게 쪼개서 단계 나누면 그 단계마다 나는 과업이 있고 이 과업을 하나하나 수행해 가면서 성숙해 가는 거고 그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아까 말한 분화도 있는 거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생의 발달 과업 안에서 우리는 요걸 좀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업을 이뤄가야 될 뭐가 있다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그래서요. 이 때를 요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영아기 때, 유아기 때, 학령 전기, 그리고 학령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그 다음에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요렇게 나눠서 그때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야만 행복한지. 근데 무엇을 이루지 못했을 때 결핍이 오고 이 결핍 때문에 내가 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같은 정서체계로 움직이는 내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이거죠. 이게 토라지는 가족의 여실히 보여지는 거. 이 8단계의 그림을 아주 잘 때마침에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를 영아기 때마침에 엄마 뱃속에서 나온 우리 그리고 어느 정도 아까 8단계에 의해서 성장한 우리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때를 어느 정도 맞춰갈 즈음에 이런 현상이 나와요. 우리가 갖고 태어난 기존의 우리의 상식적, 객관적, 이성적, 논리적 이러한 사고체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날아가요 저렇게. 인지적으로
날아가고요. 그 다음 신체적으로 무너집니다. 때를 맞춰갈 즈음을 바라보는 우리도 많이 힘들어요. 아까 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근데 다만 딱 한 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내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때 내가 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걸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는 나중에 여러분 가슴에 한이 되는 일들을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건강하셔야 돼요. 이 때를 맞춰갈 즈음 저러한 상황을 웃으면서 담담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때를 잘 맞추고 나서 예쁘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때맞춤이라는 책은 이 이중적인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마치고 그런데 또다시 한 생이 나를 찾아오고 그래서 에릭 에릭슨의 발달론을 순환기적 발달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지켜보는 근데 그 안에 여러분이 단단하지 못하면 이것들을 잘 엮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태어나고 사라지는 건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여정이야.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가슴 저리게 아플 것도 아니다. 근데 자연스러운 여정이지만 때마침 태어나고 때를 맞추고 사라져도 모두가 반짝거린다라는 거. 그 순간순간 반짝인다는 거. 그 순간순간 반짝이면서 되게 아름답다는 거. 소중하다는 거. 이걸 아셔야죠. 이걸 아시면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함부로 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토라지는 가족과 때마침, 이 때마침 장면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재밌게 볼까요? 아까 글로연의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우주 같은 느낌, 이거와 비슷한데요. 네, 이 우주. 이지선 작가는 온 우주에 이렇게 태어났다고, 별이. 그러면서 이렇게 태어난 우주만큼 또 한 생명이 태어난 거. 그래서 태어난 날 모두가 축하해주는. 내가 태어난 날 곰도 춤을 췄고 내가 태어난 날 우리 가족도 이렇게 췄어. 좋았어. 이걸 아주 담담하게 그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으로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다가 어느 날 먼저 떠나보내야 될 때가 오는 거죠. 근데 떠나보낼 때도 담담하게 저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와 그러한 강함, 이게 필요한 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보냈어도 항상 함께 있고 그러면서 반짝인다는 거. 그렇다면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라지는 가족처럼 분화 안 된 나의 감정, 불안, 갈등, 이걸 그냥 민낯으로 보여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점검해 볼까요? 문제 상황. 일단 예민한 감정이 올라올 때 여러분 감정이 예민한 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민한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예민한 감정이 햇빛 쬐고 바람 쐬면 너무너무 소중한 자기의 자원이 된다는 거.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다면 그렇게 햇빛 쬐고 바람 쐬기 전에 내가 예민한 감정으로 남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문제 상황에서는. 그럴 때 내가 감정이 지금 예민하구나. 일단 의식해야 돼요. 내가 왜 예민할지? 지금 뭐 때문이지? 어떤 얘기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비수가 돼서 좀 나를 콕콕 찌르고 있지? 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시간들, 이게 바로 어쩌면 지금 이 시간 들어와서 여러분 강의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조금씩 자기를 점검하느라고. 그죠? 예. 의식화하는 거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냅다 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이게 의식 작업이고요. 이 의식 작업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심호흡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는 시간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뭔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쟤는 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입 밖으로 넌 도대체 네 뇌체계가 궁금해. 네 뇌엔 뭐가 들어있어? 이게 아니라 이럴 때 바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나는 이걸 이렇게 보는데 너는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름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다름을 인정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름을 인정하는 과정에서의 나의 다음 단계 속도, 이 조절해야 돼요. 분명하게 나와 너의 속도는 다릅니다. 근데 문제 상황에서 이 속도 때문에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각자 다 달라요. 발달의 시기가 달라요. 그거 인정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행복한 때를 함께 하려면 문제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움직이는 그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때를 인지하고 함께함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요? 토라지는 가족에서 저 아들이, 막내 아들이 누구에게도 말 못해서 혼자 숲속에서 고립된 저 아들이 배가 고픕니다. 근데 저 아들이 어딜 안 가죠. 그 줄인 배를 안고 씩씩하게 집으로 갑니다. 저 막내의 힘찬 발걸음을 보고 엄마도 움직이고 오빠도, 형도 움직이고 누나도 움직여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의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요, 청소년 시기에 발을 한 발 걸칩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엄마에게 협박을 해요. 엄마, 내 말 안 들어주면 나 나갈 거야. 근데요, 얘네들이 한 발을 걸치고 나 나갈 거야 협박은 해도 못 나가는 이유 하나 있어요. 뭐죠? 가족의 원심력. 이 원심력을 저는 따로 얘기하면 구심력이라고 말을 하는데, 구심력이라는 표현보다 이 원은 아까 원가족 할 때 원자라고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가족 안에 함께 동심원으로 모이는 힘. 배고파서 저 아이가 씩씩하게 가지만 저 배고픔은 어쩌면 뭐라고요? 가족의 사랑 고품이죠. 이 아이가 씩씩하게 가면서 아주 맛있게 밥을 저렇게 먹습니다. 지저분하게 먹은 저 밥그릇. 근데 저 밥그릇 다시 보시면 너무 예술작품 같지 않아요? 꽃 같지 않아요? 그죠? 이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밥그릇을 보면 생각나는 녀석이 우리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오늘 엄마가 해주신 김치빈대떡, 된장찌개, 고추 잡채가 참 먹고 싶어요 하고 밤 늦은 시간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가 해주신 김치빈대떡, 된장찌개, 고추 잡채가 참 먹고 싶어요 라고 저렇게 말할 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엄마, 나 오늘 참 힘들다. 근데 엄마, 나 왜 이렇게 엄마가 보고 싶지?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 전화기 너머로 제가 침을 꼴깍꼴깍 삼키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 때고 오렴. 엄마는 너의 영원한 안전기술한다. 그 말에 우리 아들이 해주는 말, 엄마 사랑해요. 가족은 이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